자, 계속해서 우리는 막강 33, 지금부터는 이제는 중개 실무 파트입니다. 이제 아마 가근 한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한창 전성기 때 우리 시험이 크게 좀 룰이 없고 막 들쭉날쭉일 경우에는 14, 15문항 나온 적도 한두 해 정도 있을 정도로 실무가 비중이 좀 컸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10년, 15년 동안은 국토부에서 가이드를 꺼놓고 남들 룰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한 30% 정도 해가지고 10문항 정도 내외로 출제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가 도입되고 기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최근 몇 년간은 중개 실무가 작게는 4, 5문항, 많게는 5, 6문항 정도로만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100%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런 걸 아시고 시험에 나올 거 바랍니다. 주임법, 상임법, 경공매, 입찰 대리에서 한 서너 개, 대상물 우리가 조사 확인 파트에서 한두 개 내면은 안 돼 나올 게 없습니다. 마음 먹으면 실무는 한두 시간만이라도 전체 범위를 한번 요약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구석구석 볼 거는 보고 우리가 한번 기본 골격 정도는 다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중개 실무입니다. 자, 봅시다. 제대로 공부해요. 우리 과목은 크게 3개 파트라 그랬죠. 공인중개사 법률 파트,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파트, 그리고 중개 실무 파트가 크게 3개 파트인데 현재 우리 이 2개 파트는 마무리 지었고 지금 중개 실무 파트라는 걸 하겠다 이래 보시면 돼요. 중개 실무는 굳이 따지면은 26에서 28, 그리고 5개에서 한 7개, 그래서 뭐 우리가 5개에서 우리가 한 7개 이런 식 정도로 현재 배점이 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건 한 7개에서 9개 정도 출제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현재는 한 5-6문항 정도 출제되고 있다. 그래 보시고. 자, 중개 실무입니다. 그러면 중개 실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봅시다. 중개 실무는 사실 우리 2차 과목이고 우리가 국가고시는 2차는 전부 다 실질 뭡니까? 현장의 실무를 직접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2차 시험이 실습을 안 하고 우리가 필답고사로 치고 있다 해도 무리 없습니다. 이런수에 대한 제한도 많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필답고사로 2차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자, 중개 실무는 뭐예요? 우리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 총칙, 그죠? 총칙 파트, 그리고 대상물의 조사 확인, 그리고 거래계약 체결하고 우리가 작성 실무, 그리고 개별법에 대한 실무, 그리고 우리가 경공매, 그리고 우리가 입찰 대리 뭐 같이 보시면 되겠죠. 현재 우리가 요래 파트가 수록되어 있는데 굳이 따지면 뭡니까? 총칙은 한 문항 정도인데 현재 10여 년 동안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무시해도 관계없는데 제가 막강 33을 여놓긴 여놨는데 무시해도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가볍게 한번 골게 한번 잡겠고 대상물의 조사기 파트는 3개, 5개, 뭐 거래계약 체결하고 작성은 하나, 개별법에 심의 한두 개, 경공매에서 한 2-3개 정도, 그죠? 통상 우리가 이렇게 출제가 예상된다고 봤는데 3, 5, 6, 11, 12개 정도인데 이 중에서 거의 한 반 토막 났는 정도입니다. 5-6문항 정도 출제된다 보면 돼요.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하고 우리 경공매 입찰 대리 그리고 주임법 상임법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가감하게 그것만 해도 되는데 기본 맛은 보겠어요. 자, 제일 먼저 총칙 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총칙 파트. 총칙 파트에는 어떤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중개 계약에 관계되는 게 다 있습니다. 중개 계약에 관계되는 거. 중개 계약입니다. 중개 계약이 뭡니까? 우리가 뭐 법적 성격이라든지 중개 계약이 뭡니까? 우리가 종료되는 사례. 그리고 중개 계약이 뭡니까? 우리가 특징, 특성, 그죠? 그 중개의 뭐다? 종류입니다.
중개 종류. 그러니까 중개 계약이 서면화 유행하겠죠. 자, 서면화 정령화의 기능 그리고 중개 계약의 뭐다? 종류입니다. 뭐 시험에 10년 거쳐 막강 우리가 3을 내놨지만 10년 거치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가 이 중개계약의 종류고 나머지는 출제와 관계없습니다. 가볍게 기동량만 하면은 중개계약은 법적 성격이 뭐냐? 낙성, 분료식, 유상, 쌍무, 비전형 그 외에 몰라도 됩니다. 뭐 낙성계약 뜻이나 뭐 분료식 이런 건 민법이나 등기에 잘 배웠을 것이고 낙성계약은 뭐예요? 의사의 합치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거. 중개계약은 낙성계약이고 분료식, 형식이 구애받지 않습니다. 구두 또는 서면 다 된다. 유상, 쌍무, 조건부 쌍무계약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중개계약이 종료되는 사례, 뭐 계약기간 경과, 계약 체결, 뭐 사망, 해산, 물건의 멸실 이런 정도 별거 없습니다. 중개계약이 서면화, 정령화 이게 뭐냐면은 중개계약은 분료식 계약이라 그랬잖아. 통상적으로 구두로 대부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계약을 구두로 하지 않고 서면화, 유형화, 정령화란 말은 적었을 때의 좋은 점이 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서면화의 정령화의 기능 뭐 당연히 적어 놓으니까 뭐 분쟁 예방되겠지요. 그리고 내용이 확정되겠지요. 그리고 근대화의 유통시장에 뭐 기여하겠고 이런 정도. 그 다 좋은데 그러니까 투기도 예방되겠죠. 가격 같은 걸 적었으니까 예전 가격이지만 100년 거치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우리가 자주통제 기능 강화입니다. 이때 말하는 자주통제는 관주도의 기능이 아니고 계공의 자율적 기능이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계공의 자율적 기능 그죠? 계공의 자율적 기능이지 우리가 관주도의 자율적 기능 아니다. 이것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나마 10년 거치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것이 중개계약의 종류인데 일반, 그죠? 그리고 전소, 순가, 공동, 독점, 그죠? 이게 중개계약의 종류입니다.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뭐 어떤 박스에 내용을 적어놓고 이건 어느 계약의 특성을 의미하느냐 뭐 이런 정도 아니면 계약의 장단점을 적어놓고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것들을 미세하게 내는 게인데 뭐 결국 우리 시험에 접근성 없지만도 그래도 한번 혹시나 싶어가지고 한번 맛만 보면은 일반 중개계약은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가장 대부분 이루어지는 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맞잖아. 일선중개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계약은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이 계약은 뭡니까? 계공과 그죠? 계공과 의뢰인 그죠? 모두가 불리한 계약입니다. 계공과 의뢰인 모두가 불리한 계약입니다. 왜냐?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아무리 손님을 많이 갖다 붙이도 계약이 체결 안 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또 의뢰인 또한 뭡니까? 자신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통상 형성되는 가격이 하이입니까? 로우입니까? 낮게 형성될 소지 있다. 낮게. 이걸 간혹 가다가 시험에 안 뺏게 됩니다. 하이가 아닙니다. 속된 말로 계공은 계약 체결에만 급급합니다. 계약이 체결돼야만이 보수라는 걸 받으니까 자기 재산이 아닙니다. 무조건 계약서 작성에 급급하니까 의외로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형성되는 가격은 뭐다? 낮게 형성될 소지가 있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의뢰인도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가격보다 낮게 있고 계공도 노력에 대한 대가 없잖아. 그래서 의뢰인, 계공 모두에게 불리한 계약이다. 이런 정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이다. 그리고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가장 높습니다. 다수의 중개업자한테 다 중개계약을 체결하니까 분쟁의 소지가 높다. 뭐 그런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전속중개계약은 이건 뭡니까? 이건 계공과 이건 의뢰인 그죠? 계공과 의뢰인 뭐다? 모두가 이건 유리한 계약입니다. 계공과 의뢰인 모두가 유리한 계약입니다. 뭐 먼저 알겠죠? 계공과 의뢰인 모두가 유리한 계약입니다. 계공과 의뢰인 모두가 유리한 계약입니다. 이익이 더 된다 이 말, 더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고려 보시면 왜? 잘 알겠지만 특정한 계공에게 중개를 일임하는 계약이니까 계공은 뭡니까? 안정적으로 중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짝속이 하더라도 물건 뺏길 일도 없으니까 계공이 안정적으로 보수 획득할 수 있으니까 계공도 불리한 게 없고
의뢰인도 특정한 중개업자한테 중개를 일임했으니까 가격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공과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이 전속 중개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고, 순가 계약은 이 말입니다. 의뢰인입니다. 순가 계약은 의뢰인이 뭐다 제시하는 가격에 뭡니까? 초과 또는 미달을, 그죠? 초과 또는 미달을 보수를 받습니다. 이게 순가입니다. 일명 현장에서는 여러분 딜러분들은 이 말 들어봤을 거야. 되돌이 계약이 이겁니다. 사실 이 되돌이 계약 안 하면 외곽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개공이 보수를 획득하기 어렵죠. 우리 현장 실무에 쓰면서 제가 이런 것들은 얘기하면 재밌게 한 사례들이 많은데, 일단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시험을 쳐야 되니까,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 초과만 보수받는 것이 아니고 미달도 순가됩니다. 얼마 정도 딱 봐놓고 그 밑으로 네가 더 매들한테 가격을 더 디시할 자신 있거든. 그거 네 보수로 먹어라. 즉 미달도 순가가 된다 그 말이고, 순가 중개계약 자체가 그죠? 순가 계약 자체가 금지는 아닙니다. 초과받은 거죠. 초과받은 보수가 금지인 것이지 순가 중개계약 자체가 금지는 아니다. 이런 보시면 되겠고, 다음 공동중개계약은요 가장 이상적인 계약입니다. 즉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계약입니다.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계약, 일명 짝속의 계약으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공동중개 계약인데, 사실 현장에서는 이 공동중개가 가장 더티한 계약인데, 부동산 이론적으로는 뭐다? 공동중개 계약이 가장 이상적인 계약인데, 설득발라 양심에 따라 우리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상은 공동중개계약은 소위 말해서 짝속에 A 중개업소와 B 중개업소 공동으로 중개하는 계약, 그건 가장 이상적이고, 정보통신 네트워크에서는 가장 적합한 계약이 공동이고, 독점중개계약은 뭐단 말입니까? 이거는 개공이 가장 유리한 계약입니다. 누가 거래계약을 체결했든 간에 무조건적으로 개공이 보수를 획득하는 게, 이게 뭐다? 독점중개계약입니다. 소위 말해서 본강사의 제3의 고향입니다. 본강사 제3의 고향 모르지요? 그 대한민국이 제1의 고향이고 제2의 고향이 필리핀입니다. 제가 또 해외 유학파 출신인 거 아시죠? 45일간 어학연수 다녀왔다는 거. 제2 고향이고, 제3의 고향이 미국입니다. 미국. 가본 적 없습니다. 없는데, 독점중개계약. 이 말이 뭐냐면은 미국에서 건장하는 계약, 즉 선진국에서 건장하는 계약으로 보시면 돼요. 즉 우리 간혹 가다 미드라든지 영화 같은 걸 보시면은 집 앞에 뭡니까? 뭐 SALE 뭐 세일 딱 써놓은 거 있잖아. 판매 그자 써놓은 거 있잖아. 그겁니다, 그거. 결국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무슨 주에서 무슨 주까지 뭐 12시간씩 1시간 하루씩 걸리겠잖아. 그래서 독점중개계약이 미국에서는 건장됩니다. 그래서 이건 누가 거래계약을 성립시켰는가를 불문하고 무조건 개공이 보수를 획득한다. 그게 독점중개계약입니다. 그게 우리가 막강 33, 그죠? 자, 일반 중개계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더라인 그어놓으시고, 분쟁의 언더라인 좀 그어놓으시고, 법률관계 복잡의 언더라인 좀 그어놓으시고,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이 보수를 받으니까 개공과 의뢰인 모두가 불리합니다. 즉 노력에 대한 대가가 없다. 6번째,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형성되는 가격은 낮게다. 낮게 언더라인 좀 그어놓으시고, 독점은 뭐다? 개공사가 가장 유리한 계약이 독점이고, 전속은 개공사, 의뢰인 모두가 유리하고, 순가는 뭐다? 의뢰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초과 또는 미달의 언더라인을 그어놓으시고 보수 획득이고, 그리고 3번 계약 체결, 순가 계약 자체를 금지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법정 수수를 초과해야만이 처벌의 대상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공동중개계약은 뭐다? 가장 이상적인 계약이고 정보통신 시대에 적합한 계약이다. 이 내용 말아버리면은 뭐 어떠한 지문도 나오면은 1000% 커버합니다. 100만 송이 100만 프로 커버합니다. 자, 총칙에서 중개계약에서 우리가 요건 보셔야 될 거죠. 총칙 파트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다음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로 갑시다. 자, 두 번째가 뭐다? 우리가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입니다. 자, 중개 대상물의 막강, 그죠? 우리가 막강 34지요, 그죠? 막강 34, 그죠? 대상물의 중개 대상물의 뭐다? 우리가 조사와 확인 파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그지? 대상물 조사하기 파트에서 첫 번째, 막강 34가 개공의, 그죠? 기본 확인 사항입니다. 개공의 기본 확인 사항.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대상물을 조사하기는 뭡니까? 우리가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대상물을 조사하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그죠?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죠? 공부를 통해서 조사해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뢰인을 통해서 조사해보는 방법, 그리고 현장 답사를 통해서 조사해보는 방법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 대표, 우리 이건 시험에 관계 없잖아. 공부를 통한 조사 방법, 즉 서류를 통한 조사 방법에서 물건의 뭐예요? 기본적인 사항은 어느 서류를 통해 조사하냐 이 말이고, 물건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어느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냐 이 말이고, 물건의 뭐예요?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어느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나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 중에 우리가 막강 34가 뭐다?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부터 들어가겠다 이 말이야. 기본적인 사항이 다른 말로 뭡니까? 사실적인 사항, 물적 사항, 표시에 관한 사항이가. 이 기본적인 사항은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등기부하고 대장이 만에 하나 충돌했다. 이때는 뭐다? 이건 대장을 기준이겠고, 즉 기본적인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소재지, 지목, 면적, 지형, 경계, 지세, 용도, 방향 이런 것들이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이고, 그지?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이 뭡니까? 구조, 용도, 건축 연도, 건축 방향 이런 것들이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이잖아.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요, 등기부의 표제부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토지 대장에도 나온다 이 말이야. 두 군데에서 중복됐을 때는 굳이 개공이 어느 걸 중심으로 조사하냐면은 이런 물적 사항은 뭐다? 대장에 먼저 적시를 하고 등기부에 이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장이 더 기준이다 이 말이야. 중심이고 대장을 기조선하고, 당연히 권리 변동은 뭐다? 권리 변동이니까 이거는 뭐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조사하고,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는 뭐다? 이런 토지 이용 계획, 그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래 보시고. 그 중에 뭐다? 우리 막강 34가 이제 막강 34가 뭐다? 우리가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잖아.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이단 말이야. 기본적인 사항. 자, 그러면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고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이 있을 것이잖아. 그러니까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이 어떤 것들입니까? 소재지, 지목, 면적, 그죠? 지형, 경계, 방향, 그리고 지세, 이런 것도 있을까요? 지세, 방향, 그죠? 경계, 지세, 방향 이런 것 있잖아. 일단 이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뭐단 말입니까?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뭐예요?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은 뭐다? 우리가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 대장을, 임야 같은 경우는 뭐다? 임야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거 없습니다. 소재지 같은 경우는 뭐고? 당연히 토지 대장은 임야 대장이고, 필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는 뭐다? 개개 필지 다 조사. 공부할 거 없습니다. 개개 필지 다 조사. 자, 그리고 우리 시험 나올 게 뭡니까? 지목이나 면적은 당연히 왜 이래 잘 부라지노?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왜 이러노? 대장이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은 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하는데, 시험 나올 만한 그나마 이겁니다. 만약에 환지 예정지인 경우, 그죠? 환지 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증명원을 통해서 조사하지, 그죠?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은 뭐다? 의미가 없습니다.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은 이 말입니다. 자, 지목이나 면적은 토지대장이나 임야 같은 임야대장인데 환지 대상 토지인 경우에는 환지가 뭡니까? 환지가 뭡니까? 환지, 우리가 구획 정리 이런 게 대표적인 것이죠. 저는 환지를 이래 봅니다. 예를 들면 이 말이죠. 환지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다. 이게 환지란 말은 뭐란 말입니까? 삐뚤삐뚤한 땅이 뭐다? 반뜻 보시면 됩니다. 저 1번지의 토지를 우리가 거래하는데 지목이나 면적은 토지 대장을 통해 조사해야 되는데 이 1번지 토지가 만에 하나 환지 대상 토지라 가정하자. 그럼 결국 환지 되고 한 이유는 뭐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삐뚤삐뚤이 반뜻입니다. 구획 정리 우리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공법상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다 맞는 말이다. 한지 교환한다, 바꾼다 다 맞는 말인데 그 1번지가 환지돼가지고 이래다 치자. 그러면 이 1번지의 토지의 지목이나 면적은 환지되기 전에 지목이나 면적을 조사하지 말고 환지되고 난 이후에 면적을 조사하면 예를 들면 환지되기 전에는 999제곱미터인데 환지되고 난 이후는 뭐다?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1번지의 토지의 면적은 1000제곱미터라 이래 설명하라 이 말이고 환지되기 전에는 뭐다? 지목이 전이었는데 보통 환지는 좋은 걸로 바꿀 거 아니야. 지목이 대지다. 그러면 1번지의 토지의 지목이 뭡니까? 이 토지는 대지입니다. 이래 설명하라 이 말이야.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은 의미 없다. 그 말이고 지형은 뭐다? 지적도나 임야도 공부할 거 없고 경계는 뭐단 말입니까? 경계는 공부상 경계 기준입니다. 요것도 시험 나올게. 경계는 뭐다? 현실적 경계 기준이 아니고 공부상 경계 기준입니다. 경계는 현실적 경계 기준이 아니고 공부상 경계 기준입니다. 경계는 현실적 경계 기준이 아니고 공부상 경계가 기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서 특정되어 있다 이 말은 뭡니까? 경계라 하는 것은 뭐다? 현실적 경계보다는 뭡니까? 공부상 경계를 조사한다. 그거 시험에 나면 딴 거 없어서 그거고. 지세가 뭡니까? 토지의 경사도 기울기입니다. 지세는 뭐다? 현장 답사입니다. 현장 답사. 현장 답사지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조사한다. 틀립니다. 즉 지세가 뭐예요? 토지의 경사도입니다. 경사도. 경사도는 공부가 확인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세는 뭐다? 토지의 경사도 높낮이는 현장 답사지 공부를 통해 조사해야 한다면 틀립니다. 자, 시험 나는 건 경계, 지세, 환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지세 같은 경우는 이 말이에요. 토지의 지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적도나 임야도를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틀리겠죠? 뭐냐? 현장 답사다 이 말이야. 이렇게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을 가지고 공부상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잘못된 실무다 이 말입니다. 또 이렇게 공부상 확인이 안 되는 사항도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나 없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방향은 또 지적도나 임야도 됩니다. 토지는 별거 없고. 자, 건축물은 뭡니까? 건축물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이 이거는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하면 된다 이 말이야. 건축물 대장. 그런데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구조,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그냥 구조, 용도, 건축 연도는 뭐다? 이건 당연히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인데 건축물의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외관상 특징이나 기능상의 문제점 또는 건축물의 방향 있잖아, 방향. 건축물의 방향은 뭐다? 현장 답사입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뭐다? 현장 답사입니다. 외관상 특징이나 기능상의 문제점, 방향은 뭐다? 현장 답사. 그럼 시험 나오는 케이스가 뭐고? 김강사. 건축물의 방향은 1차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해 보았다. 틀리겠죠? 방향은 뭐다? 현장 답사야. 이건 너뿐만 이게 건축물 방향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 조사해 본다. 틀리는 게 왜 틀리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도로라고 가정한 도로. 자, 방위 표시 여기다 치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건물이다 치자. 자, 그러면 이 1번지나 2, 3, 4, 5 전부 다가 동서, 동남 이게 그대로 이게 동양이라는 보장이 없고 이게 그대로 남양이라는 보장이 없잖아.
각 건물마다 건축물을 입구를 뭐다 앉았는 방향 따라 방향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건축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지 건축물 대장 틀립니다. 그걸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101동, 102동이 같은 남양이 아니잖아. 그 건물은 가봐야 한다 이 말이야. 가봐야 한다. 101동 중에서도 뭐란 말입니까? 기역자 끊겠다. 101동에 101호는 뭐다? 동양이고 그 뒤에 뭐다? 501호는 뭐다? 남양일 수 있잖아. 그래서 건축물은 현장 답사를 직접 해봐야 되지 공부상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걸 시험에 간혹 냅니다. 시험에 건축물의 방향은 1차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해봤다. 틀린 실무입니다. 그거 조심하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손댈 게 없습니다. 고래 보시면 막강 34는 그자잉 소재지는 계계 필지 모두 조사 지목은 뭐다? 토지장 임야장인데 환지 예정지는 뭡니까? 종전의 지목은 의미가 없다. 그죠? 환지 예정 증명을 통해서 바뀔 지목과 면적을 조사하자. 밑에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는 뭐다? 지적도나 임야도 즉 공부상 경계를 통해서 조사하니 경계는 공부상 경계 중심이지 즉 실제 경계 중심 아니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부상 경계다. 이 말은 대부분은 공부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 역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뭐다? 그때는 실제 경계 중심이겠죠. 고려 보시고. 지형은 당연히 토지 모양이니까 지적도를 통해 조사하면 되고, 지세는 뭐다? 토지의 경사도니까 뭐다? 현장 답사 그자. 다음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대부분 건축물 대항인데 건축물의 방향이나 외관상 특징은 뭐다? 현장 답사 다 했습니다. 자, 막강 35제는 권리관계입니다. 막강 35제는 뭐다? 권리관계야. 막강 35제는 권리관계 봅시다. 대상물 조사하기는 뭐다?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있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막강 35가 대상물의 뭐다?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는 뭐예요? 우리가 등기부상으로 확인되는 권리가 있고 등기부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권리가 있잖아. 등기부상으로 확인되는 권리는 뭡니까? 우리가 공시에 관한 사항이니까 중개사법과 관계없습니다. 등기부에 관계 나타나지 않는 권리는 뭡니까? 우리가 뭐 분묘기지권이라든지 장사법이라든지 뭐 자연장지 조성 요건 우리 시험 나오고 그리고 뭡니까? 그 외에 뭡니까? 뭐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이 있는데 사실상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우리 시험에 전례가 잘 안 나옵니다. 유치권은 나온 적도 없고 법정지상권은 뭐 한 31년, 31번 천중에 한 두세 번 나오는 정도고 뭐 특별히 언급할 게 없습니다. 다 우리 분묘기지권이나 장사법, 자연장지는 너희 개공사들도 임야 같은 경우를 중개하면서 뭐다 이런 걸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나 장사대에 관한 법률이나 자연장지는 한문항을 매년 거의 출제가 하고 있는 추세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것이 시험에 분묘기지권에 의함인지 장사대에 관한 법률에 의함인지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함인지 거기에 따라 문제의 그게 답이 키워드가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제일 처음 분묘기지권부터 봅시다. 분묘기지권. 자, 봅시다.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은 뭐다? 여러분, 분묘기지권이 뭐예요, 우리가? 분묘기지권 용어부터 들어갈까요? 타인 토지에 자기 조상의 그죠?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 그죠? 그게 분묘기지권입니다. 타인 토지에 자기 조상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분묘기지권입니다. 뭐 먼저 하겠죠? 그게 분묘기지권입니다. 타인 토지에 자기 조상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 자기 토지에 자기 조상의 분묘는 안 됩니다. 반드시 타인 토지에 자기 조상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죠? 자, 분묘기지권. 자,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참 외국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유교주의적인 남아있어가지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다 이게 뭡니까? 매장보다는 전부 다 우리가 화장을 대부분 뭐 거의 8, 90% 도시는 거의 100%일 겁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화장이 대부분에서 그나마 좀 덜한데 과거는 우리가 계속 우리가 매장 문화가 발달돼가지고 임야의 묘를 설치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절 얘기고 갈수록 지금 분묘기지권의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즉 타인 토지에 자기 조상의 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강화시키면은 뭐 사실 몰래 묘 갖다 놔버리고 묘는 신성시니까 권리 있으니까 그 임야의 소유자는 상당히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요즘 분묘기지권 자체가 많은 권한을 축소시켰습니다. 자, 시효치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자, 분묘기지권 일단 의미는 알겠지요. 타인 토지에 자기 조상의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도 한번 볼까요? 자, 성립 요건. 거기 보시면은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세 가지가 나오지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승낙을 얻어서 설치했는 경우도 분묘기지권 인정해 줄 것이고 소위 뭐 승낙 없이 설치했잖아. 이런 경우보다 20년간, 그지? 20년간 평원 공연했는 경우, 이거는 뭐다? 시효치도 있잖아. 그죠? 시효치도. 시간이 지나면 효력을 얻는 시효치득을 우리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습니다. 장사법 시행 전입니다. 장사법 시행 이후에는 시효취득을 인정 안 합니다. 아무리 나무 토지에 분묘를 심어놓고 200년 동안 무사히 지났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해줍니다. 이제는. 이건 장사법 시행 전입니다. 자, 승낙 없이, 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있었다. 이때는 시효취득 인정해가지고 분묘기지권 인정합니다. 이 시효취득은, 이때 시효취득은 자주점유겠나? 타주점유겠나? 타주점유지 자주점유. 토지 소유의 목적이 아니고 분묘기지권의 권한만 인정하는 것이지 그 토지 소유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주점유입니다. 이거 시험에 간혹 내면은 조심해야 돼요. 자주점유 아니에요. 타주점유입니다. 고려 보시고. 그리고 매매시 이장 특약 없이 매매시 이장 특약 없이 계약을 해버렸다. 이때도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지? 이때는. 그런 식으로 보시면 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 됐지요? 그래 보시면 됐고. 다음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그림으로서 한번 살짝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림으로서 살짝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은 우리가 그림을 한번 살포시 그려보면은 자, 분묘기지권은 참 무섭지요. 그죠? PD 무섭지? 이게 봉분이야. 봉분. 그죠? 분묘기지권은 봉분 안에 이렇게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요. 시신이. 이게 시신이야. 시신이 없는 뭐다? 가묘, 그리고 암매장, 또는 뭐다? 이 봉분이 없습니다. 평장묘, 그죠? 평장묘는 분묘기지권 인정 안 합니다. 열어보시고. 그리고 분묘기지권 이렇게 봉분에 한해서만 분묘기지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공지까지 다 인정받습니다. 즉 최소한은 제사를 모시는 공간까지는 분묘기지권 인정해 줍니다. 그죠? 그리고 분묘기지권 사선 들어봤지요. 와, 우리 분묘 좌우측 끝에 말이 보면 뒤에 보면 막 으악 하고 있잖아. 막 사자나 이런 거 봤나? 묘 옆에 보면 으악 하고 사자나 이런 호랑 이런 거 있잖아. 동물들이 성물 그죠? 그 사선까지가 분묘기지권이 언제나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까지 인정되면은 그 임야 소유자라든지 토지 소유자가 너무나 재산권 침해를 받잖아. 그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그 사선까지 언제나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그것 좀 알아놓으시고. 그리고 분묘기지권은 뭐다? 그 최소한의 재단을 모시는 공간 안에는 인정된다 하는데 이 안에 뭐다? 단분이든, 그죠? 단분이든 쌍분이든 또다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능은 안 줍니다. 여기 또 분묘를 설치해버리면 또 주변 토지를 또 이렇게 침탈할 거 아니야. 그래서 분묘기지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는 또 다른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권능은 없다. 뭐 그런 거 따라 놓으시고. 또 그리고 유골이 일부 손상됐다 하더라도 후에 원상 회복의 가능성이 있으면 뭐다? 분묘기지권은 인정한다. 이런 정도도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집단으로, 그죠? 집단으로 분묘가 설치되는 지역, 집단으로 분묘가 설치 지역 아는 지역이 뭡니까? 만약에 묘 한 상구가
이장이 했다 치자. 묘한상구 이장됐다 치자. 이런 경우는 뭐다? 요 한상구만큼의 분묘기지권의 건 면적이 축소되지 여기에 또다시 분묘를 설치할 수 있는 한상구만큼의 설치할 수 있는 권능은 안 줍니다. 그건 알아놓으시고. 다만 집단 전분묘, 저 집단 다가 분묘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이장이나 합장은 허용합니다. 왜? 이건 주변 토지를 또 침탈하는 건 아니잖아. 뭐 그런 정도까지 알면은 분묘기지권은 판례까지도 다 우리가 커버를 했는 겁니다.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뒤에 쭉 그런 것들을 적어놨는 것이고 제가 더 분묘기지권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설명드렸습니다. 즉 시신이 안장되어 있는 가면은 인정되지 않고 그죠? 다음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요 따라 넣어야 되는 것이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요거는 우리가 자료에 없지만도 여러분들 판례 좀 알으시라고 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다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하고 우리가 보면은 분묘기지권하고 우리가 분묘의 뭐예요? 점유면적입니다. 여러분 분묘기지권은 뭡니까? 그 봉분에 한해서만 기지만 분묘기지권을 인정받나 주변의 공지까지 다 분묘기지권을 인정받나 주변 공지까지 그죠? 주변의 공지까지 다 분묘기지권은 효력을 인정받지 그죠? 우리가 기지법 준임건데 근데 분묘의 점유면적은 뭐다? 우리가 요거 뭐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분묘의 점유 면적은 뭐다? 분묘기지권의 효력 자체는 뭡니까? 그 봉분 외에 그죠? 주변의 공지까지 다 인정받는데 분묘가 최저 점유하는 면적은 뭐다? 그 기지가 터입니다. 그 터, 점유할 수 있는 면적은 터만 이용하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뭐다? 효력이 기지권의 효력만 미친다 뿐이지 점유하는 면적은 뭐다? 그 분묘 터밖에 인정 안 하면 터. 그죠? 터. 기지가 터입니다. 터. 요거 시험 나오면 잘 틀려요. 분묘기지권은 기지 플러스 주변 공지지만 점유 면적은 뭐다? 기지 면적. 이해되지요? 효력 자체는 뭐 제사를 모셔야 되니까 주변의 공지까지 포함되지만 분묘의 그 자체에 점유할 수 있는 면적은 그냥 직접 뭔가 공작물이라든지 뭔가 세울 수 있는 면적은 뭐다? 그 터, 기지 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변의 공지까지를 포함하지는 않아요. 꼭 좀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분묘기 효력은 뭐다? 기지 플러스 주변 공지지만 한 개 적어 놓으십시오. 점유 면적은 기지 면적만을 의미합니다. 다음 지조는 요소가 아니단 말이 그 말입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렇게 성립 요건만 갖춘 경우 인정되는 것이지 뭐 사용료를 주어야만이 약정으로 당사자끼리 줘도 관계는 없지만도 사용료를 줘야만이 분묘기지권이 인정받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됐고. 다음 막강 36 장사법입니다. 분묘기지권 다음에 뭐다? 장사법. 그죠? 자, 천천히 봅시다. 막강 36 장사법 봅시다. 분묘기지권 끝났고 계속 권리관계입니다. 자, 막강 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분묘기지권 이거는 장사법 뭐다? 2001년도 이후에 시행된 건데 이제는 뭐다? 분묘기지권의 당일날 시험에도 분묘기지권에 의함인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함인지 그 상황 따라 답을 다 달리져야 됩니다. 아마 장사법은 뭐다? 아마 분묘기지권의 효력을 권한을 많이 축소시켰을 겁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연고자란 뭐다? 배우자, 자녀, 부모 크게 안 중요하고 뭐 매장 및 화장실 안 중요하고 자, 우리가 사설묘지에 우리가 뭡니까? 설치 기준 면적입니다. 사설묘지의 장사법보다 설치 기준 면적입니다. 자, 봅시다. 개인 묘지는 얼마? 장사법 우리가 보면은 개인 묘지하고 가족 그리고 종중이나 문중 그죠? 그리고 법인 묘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하고 개인 묘지는 뭐단 말입니까? 우리가 사전에 설치합니까? 사후 신고입니까? 사후 30일 내에 신고하면 되고 가족이나 종중이나 문중은 뭐다?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습니다. 요거 개인 묘지는 뭐다? 사후 30일 내에 신고하면 되고 가족이나 종중이나 문중이나 법인 묘지는 뭐다?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설치하기 전에 뭐다? 허가를 받으라 그 말입니다. 뭐 먼저 알겠죠?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라. 그래 보시면 돼요.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으면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면적부터 볼까요?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박스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천히 보시면 돼요. 사설묘지의 설치 기준 면적입니다. 그 나머지 얼마입니까? 개인은 얼마입니까? 개인은 30제곱미터 이하. 가족은 얼마입니까? 가족은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이나 문중은 뭐다? 얼마입니까? 우리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 있잖아. 종중이나 문중 말고 법인묘지 있잖아요. 법인묘지. 법인묘지 얼마입니까? 이거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법인묘지는 뭐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건 페이지 105페이지죠. 법인묘지는 뭐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왜 이걸 특별히 제가 부각시키냐? 전부 다 뭐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는 뭐다? 100제곱미터 이하. 종중이나 문중묘지는 뭐다? 우리가 1000제곱미터 전부 이하인데 법인묘지는 뭐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별도로 하는 것이지, 특별히 우리 법인묘지가 시험에 유독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야. 그래 보시면 이해되죠?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 전부 다 장산에 가는 법률은 사설묘지 기준입니다. 우리가 국가가 관리하는 국민묘지 같은 경우는 우리 개공이 중개도 안 되고, 그저 거기에 우리가 실무적인 활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활동 자체가 개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장사대에 관한 법률은 전부 다 공설묘지하고 사설묘지 기준입니다. 사설묘지 기준이니까 고려하시면 돼요. 자, 설치 절차는 뭐다? 개인묘지는 사후 30일의 신고고, 가족, 종중, 문중은 뭐다? 사전 허가. 일기당 점유 면적은 뭐다? 우리가 일기당 점유 면적은 그러니까 개인은 30 똑같습니다. 가족, 종중, 문중은 그자? 자,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일기당 점유 면적이 개인 묘지는 똑같이 뭐다? 30제곱미터 한상구당. 한상구당 뭐다? 점유할 수 있는 면적이 30인데 가족, 종중, 문중은 뭐다? 한상구당 점유할 수 있는 면적이 뭡니까? 1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예요? 합장 알죠? 합장. 이 적어놨죠? 합장은 얼마입니까?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합장은 뭐다? 15제곱미터 이하.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합장은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즉, 자, 한상구당 점유하수 면적이 개인 묘지는 뭐다?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뭐다? 한상구당 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데 합장은 뭐다? 20이 아니고 15제곱미터입니다. 이거 시험 자주 나왔습니다. 꼭 좀 아시면 되겠고 별거 없습니다. 이거 보시고 다음 그죠? 묘지는 그죠? 묘지는 자, 이것도 칠판에 좁은 간격으로 계속 지었다 다시 쓰기로 하면 묘지는 뭐예요? 우리가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얼마를 떨어진 곳에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묘지는 뭡니까? 또 학교라든지 20가구 이상의 인가로부터는 얼마를 떨어져 이 말입니다. 자,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부터 얼마입니까? 300m 이상만 떨어지만 설치할 수 있고, 학교나 20가구 이상의 인가로부터는 얼마입니까? 500m 이상이 떨어지면 분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개인이나 묘자리가 좀 설자가 없다 이 말이야. 개인이나 가족묘지는 뭐다? 도로, 철도, 하천부터는 200m 그자? 200m 이상만 떨어져도 설치되고 학교나 20가구 이상의 인가로부터는 뭡니까? 개인이나 가족이 얼마입니까? 300m 이상만 떨어져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만큼 개인이나 가족묘지는 거리 제한을 좀 완화시켰어요. 그만큼 뭡니까? 묘자리를 설 자리가 지금 많이 없다는 걸 암시한다. 묘자리가 설 자리를 뭐다?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뭐다? 원래는 300m 이상 떨어지면 되고 학교나 20가구 이상 인가로부터는 500m 이상 떨어지면 되는데 개인이나 가족묘지는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는 200m만 떨어지면 되고
학교나 인가로부터는 500m 이상만, 300m 이상만 떨어져도 설치가 된다. 그거를 해놨습니다. 시험에 간혹 알아놓으시고. 다음, 분묘의 설치 기간입니다. 분묘의 설치 기간은 뭐다? 30년인데, 30년을 뭐다? 한 번, 1년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다. 1년에 한해서 뭐다? 연장이 가능하다. 설치 기간은 건 30년입니다. 그럼 분묘의 최장 설치 기간은 몇 년입니까? 60년. 자, 보시면 여기서 구분되나. 분묘 기지권은 뭡니까? 후손들이 분묘를 관리하거나 봉사하거나 뭐다? 설치 기간 자체가 제한이 없습니다. 몇백 년, 몇천 년도 가능합니다. 다음에 2001년 이후 장사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뭡니까? 아무리 후손들이 분묘를 잘 관리한다 하더라도 60년이 지나면 뭐다? 유고를 철거하고 분묘를 하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뭐 먼저 알겠죠? 60년. 분묘의 최장 설치기간 60년입니다. 원칙은 30년인데 한 번에 한해서 30년간 1년 연장이 가능하고 밑에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뭡니까? 단축도 가능하다. 단 뭡니까? 묘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시도나 쉬운 거는 뭐다? 5년 이상, 그죠? 5년 이상 뭐다? 우리가 30년, 그죠? 30년 미만입니다. 5년 이상 뭐다?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뭐다? 단축도 가능하다. 단축도 가능하다. 자, 묘지 수급 안정을 위해서 5년 이상 뭐다?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도 가능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50년 이상이나 30년. 다음,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입니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설치기간이 뭐다? 종료된 분묘는 뭐단 말입니까? 종료된 날로부터,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입니까? 완 이어집니다. 이게 시험 잘 납니다. 완 이어져 이내에 뭐다? 유고를 철거하고, 봉안 또는 뭐다? 화장을 해라. 이 말입니다. 봉안 또는 뭐다? 화장을 해라. 그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뭐다? 설치기간이 뭐다? 끝난 날로부터. 설치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뭐다? 완 이어져 이내에 유고를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지요? 우리 PD 따라와? 물어볼까요? 그지? 잘 하시겠지. 그지? 그래 보시면 돼. 다음, 묘지의 사전 매매 금지입니다. 이건 뭐 70세 이상인 자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조문이 안 바뀌어 그런데 그때 2001년 장사법 시행 이후는 70세가 뭐다? 우리 평균 수명의 거의 근사치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우리가 남자분은 80한 3, 4세, 여자분은 뭐다? 80한 7, 8세 정도가 평균 수명으로 가고 있는 정도니까 기대 수명,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 맞죠. 일단 70세 이상인 자는 묘지를 뭡니까? 미리, 그죠? 내 묘자리를 미리 알아둘 수 있다. 뭐니? 공업묘자들 이런데 사성묘지에 미리 설치해 둘 수 있다. 이 말이겠죠. 다음, 타인 토지 등에 설치된 보면 이게 이 말이야. 3개월 이상이 뭐냐면은 원래 우리 상식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연거 분묘라든지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묘지의 신성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묘를 개장을 뭐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다. 3개월만 그 뜻을 공감하면 다 개장할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그 뜻을 공감하면 다 개장할 수 있다. 그래 보시고. 다음, 사설자연장지 조성 방법. 이건 별평 이러시고.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방법입니다.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방법입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자연장이 뭡니까? 자연장이 유고를 뭡니까? 나무나 하초 밑에 뭡니까? 뿌리가 있는 거죠. 이게 케이스 담아가지고 뭐다? 유고를 뭡니까? 나무나 하초 밑에 뿌리는 게 그게 자연장입니다. 사설 자연장지는 뭡니까? 설치할 때 개인은 뭐다? 사후 30일 내에 신감되고, 이거는 뭐다? 가족묘지나 종중이나 문중묘지도, 그죠? 이건 사전에 신고만 하면은 설치됩니다. 우리 장사법은 좀 전에 배웠자. 장사법은 뭡니까? 개인묘지만 사후 30일 내에 신고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가 전부 다 설치 전에 허가를 받잖아. 근데 사설 자연장기, 자연장은 뭐단 말이야? 자연장기는 뭡니까? 가족이나 종중, 문중도 신고로 됩니다. 사전에 신고하면 됩니다. 사후 신고 아니다 뿐이지 사전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묘지만 그죠? 법인묘지만 똑같습니다. 법인묘지는 당연히 사전에 아직도 허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지금 현재 자연장을 건장한단 말입니까? 매장을 건장한단 말입니까? 당연히 자연장을 건장한다 그 말입니다. 장사법은 매장이잖아. 이거 자연장은 뭐다? 매장이 아니고 뭡니까? 유골을 뭡니까? 화장해가지고 뭡니까? 유골을 나무나 하초 밑에 뿌리는 거. 그게 자연장이잖아. 간혹 요즘 이게 좀 많이 봐지 않습니까? 뭐 나무 밑에 유골을 이제 탁 이렇게 케이스에 가서 그 밑에 심어 놓고 거기 이제 나무에 보고 절하고 막 그거 한번 찾아오고 그랬잖아. 그것도 나무에 따라 비쌉니다, 여러분. 뭐 몇백만 원, 몇천만짜리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연장이다 이 말이야. 현재는 우리가 매장보다는 뭐다? 이렇게 자꾸 자연장을 건장하는 추세다. 왜냐? 자연장은 가족이나 종중, 문중묘지도 신고만 하면 다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뭐 뭔지 알겠죠? 그러나 장사법에서는 뭐다? 우리가 가족, 종중, 문중 전부 다가 사전 허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 이 문제를 낼 때 분묘기지권에 의한 문제를 묻는 것인지 장사대에 관한 법률을 묻는 것인지 사설 자연장기에 대한 자연장기 조성에 관한 걸 묻는 것인가에 따라 답은 다 달라집니다. 당장에 우리가 분묘기지권은 설치 기간이 없잖아. 후손이 분묘를 관리만 뭐다? 유구무한 동안 뭡니까? 계속해서 분묘가 설치될 관리할 수 있지만 장사법 시행 이유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60년 지난 분묘를 철거하고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사법보다 개인 묘지만 사후 30일 내에 신고지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전부 다 사전에 설치할 때 허가를 받으라 하잖아. 그자? 그런데 자연장기는 뭐고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신고 똑같지만 가족, 종중, 문중까지 묘지도 신고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걸 답을 어떻게 구분하노? 김강사 뭡니까? 가족, 자연장기 조성하는 것을 묻는지 문제에 명시해줍니다. 장사법을 묻는 건지 아니면 분묘기지권에 의한 건지 별도의 명시된 거에 따라 여러분 답을 다르게 채택해야 된다는 거. 자, 일단 시효취득은 장사법 시행이 없다. 분묘기지권은 시효취득이겠다. 그런 정도. 그리고 장사법은 뭐다? 우리가 가족묘지 외에는 전부 다 사전 허가인데 자연장지는 뭐다? 가족묘지나 종중, 문중도 신고인데 다만 사후 신고가 아니고 사전 신고다. 그 정도 하시면은 뭐 시험 치는 데는 무리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죠? 고려 보시면 되겠고. 중요해요. 자연장기 조성 면적은 뭐다? 뭐 개인 30, 가족 100인데 이거는 막 이까지 공부하란 말은 뭐 하겠습니다. 한번 공부 102.5나 105점 노리시는 분들은 이까지 공부하시면 되겠고. 다음 농지법, 그지? 공법상 이제 마지막 거래 규제, 농지법 봅시다. 농지법 자 봅시다. 농지법 그죠? 자 막강 37입니다. 농지법 봅시다. 자, 이제 권리관계 끝냈습니다. 권리관계 끝내고 우리가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는 농지법입니다. 자, 대상물의 조사 확인은 뭡니까? 물건의 기본적인 사항과 물건의 뭐다?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법상 이용이란 뭐다?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우리가 공법상 이용이나 거래 규제는 뭡니까? 자, 우리가 기본적인 사항은 토지하고 건축을 받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에 시험 나올 게 뭡니까? 기본적인 사항은 대장 기준이다. 지목이나 면적은 대장을 통해 조사하는데 환지 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을 통해서 조사하지 종전의 지목이나 면적은 의미가 없다. 경계는 현실적 경계보다는 공부상 경계가 기준이다. 지세는 공부상 조사가 불가능하고 현장 답사다. 이게 토지의 기본적인 사항 빅3입니다. 건축물의 기본적인 사항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조사하는 게 맞는데 건축물의 외관의 특징이나 기능상의 문제점은 뭐다? 현장 답사다. 이런 정도. 그리고 건축물의 방향하고 외관상 특징은 현장 답사다. 그리고 다음 우리가 권리관계는 뭐다? 분묘기지권하고 장사법하고 자연장지를 배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뭐다? 우리가 시효취득 인정합니다. 이건 타주점유다. 분묘기지권 성립 요건 알아놓으시고 분묘기지권 자체는 주변 공지지만 분묘의 점유면적은 뭐다? 기지면적, 터면적만을 의미하는 이런 정도 알아놓으시고 장사법 뭐다? 개인묘지는 사후 30일에 신고지만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사전 허가다.
일기당 점유 면적은 10인데 개인은 30입니다. 근데 합장은 뭐다? 15다 이런 것도. 그리고 뭐다? 우리 봐야 되는 것이 개인 묘지는 사후 신고지만 가족 종중 문중 법인은 사전 허가다 이런 정도 받으시고, 그리고 설치 기준 면적은 개인은 30, 가족은 100, 종중 문중은 1000제곱미터 이하인데 그리고 법인 묘지는 뭐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이런 정도 받으시면 도움될 것이고, 장사법은 뭐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1년 이내에 유고를 철거 또는 봉안 하장하고, 그리고 분묘는 뭐다? 최장 설치기간이 60년입니다. 원칙은 30년이고 1내 30년 안에서 뭐다? 연장 가능하다. 시도는 묘지 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단축도 가능하다. 이런 정도까지 잡아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장사법에서도 거의 동방불패고,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라든지 무용거 분묘도 우리가 3개월 이상의 그 뜻만 공고하면 개장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도 알아놓으시고, 간혹 질문에 우리가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는 개장이 불가능하다 틀립니다. 3개월 이상만 그 뜻을 공고하면 개장할 수 있다. 이래 보시고, 다음 자연장은 뭐다? 우리가 나무나 우리가 하초 밑에 뭐단 말일까? 뭔가 볼분을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이 자연장인데, 이건 개인 묘지는 사후 30일 내에 신고지만 가족 종중 문중 묘지도 사전 신고로서 설치할 수 있다. 법인 묘지만 사전 허가다. 현재의 추세는 뭐란 말이요? 자, 매장보다는 뭐다? 자연장을 권장하는 추세다. 뭐 이런 건 알아두시면 완벽에 가깝도록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려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다음 공법상 거래 규제 막강 37입니다. 즉 공법상 그죠? 우리가 거래 규제에 관계되는 겁니다. 공법상 거래 규제에 관계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뭐다? 우리는 농지법, 그죠? 농지법을 공부한 농지법, 그죠? 농지법. 원래 거래 규제는 뭡니까?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였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거래 규제에서 빠지고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 저기에 토지 허가제 가버렸잖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중개법에서 실무에는 거래 규제가 농지법 또는 뭐다? 농지 임대차 이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농지 임대차. 요 농지법하고 관계되는 게 뭡니까? 농지법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이거 하고, 농지 그죠? 임대차 그지? 뭐다? 농지 임대차.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하고 농지 임대차, 농지 임대차. 그래 일단 보시면 무리 없을 겁니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권자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의 발급권자는 뭐단 말입니까? 발급권자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입니다. 중요한 거는 군수는 빠집니다.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군수는 빠집니다. 군수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의 발급권자에서 빠집니다. 군수는 농지증의 발급권자에서 빠집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군수는 빠지고 농지취득 자격 증명은 뭐다? 4일 이내, 그죠? 4일 이내 발급인데 농업경영계획서가 그죠?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인 경우는 뭐다? 며칠 이내 발급입니까? 2일입니다. 2일. 그래서 우리가 원래 계획하는 신설을 하는 거죠. 농업경영계획서는 뭐다? 우리가 보관기간이 10년입니다. 요거 원래 신설 하나 들어왔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뭐다? 우리가 보관기간이 10년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뭐다? 보관기간이 뭐다? 10년입니다.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이 우리 보관했는데 10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되는 사유는 뭐다? 2일 이내에 발급하라 이 말.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되는 경우는 뭐다? 2일 이내에 발급하라 이 말이다.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인 경우는 2일인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긴 강사 공부하면 끝이 없는데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되는 사유가 뭐냐 이 말이야. 뭐 어떤 거냐 우리가 시험 연구 그죠? 시험 연구 재배의 목적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주말 체험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든지 그죠? 그리고 뭡니까? 농지 뭡니까? 전용 신고나 전용 허가받은 자의 농지 취득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은 제출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면제다 이 말입니다. 농취증은 원래는 4일 신청이라고 4일 이내 발급인데
이런 농업경영계획서가 면제된 이 사유로 인해서 농지를 취득하면 뭐다? 2일 이내에 발급한다 이 말입니다. 농취증은 냅니다. 농업경영계획서만 면제지 농취증은 당연히 냅니다. 뭐 먼저 하겠죠? 농취증은 당연히 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런 것을 알아놓으시고. 다음 농취지리 자격 증명원의 발급 대상하고 비대상인데 이것도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발급 대상하고 그냥 발급 대상하고 발급 비대상입니다. 발급 대상하고 비대상입니다. 발급 대상하고 비대상 그자. 자, 농취증을 발급받는 게 뭡니까? 나오죠. 매매, 교환, 증여, 판결, 그리고 뭐 리을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당해 농지 소유하는 경우는 농취증을 제출해야 되고, 농지 취자격 증명은 발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는 뭐단 말입니까? 요하지 않는 뻔하잖아요. 증여는 그자 농취증을 냅니다. 그런데 상속은 농취증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그 외에 뭐다 뭐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하고 관계없잖아. 그자? 이런 것들. 그리고 금융권에 그자? 금융권에 담보농지 취득 있잖아. 담보농지 취득.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농민이 농협에 농지를 저당 잡고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았다. 그럼 농협이 농지를 취득할 거 아니야. 그럼 금융권의 담보농지 취득은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금융권의 담보농지 취득이지 개인의 담보농지 취득 우리가 채권 채무로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럼 편법 쓰면 안 돼요. 고려 보시고. 그리고 그나마 나올 건 이겁니다. 농지 뭐예요? 전용 뭡니까? 협의까지 그죠? 협의까지 완료된 농지. 이거는 뭐다? 농취증을 낼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신도시란 말이야, 신도시. 전용 협의까지 완료했단 말은 뭐다? 이건 신도시, 신도시. 그 외에 뭐다? 합병 있잖아, 합병. 합병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합병도 뭐다? 농취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합병도 뭐다? 농취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정도까지 두시면 되겠고. 다음, 농지 소유 상한은 현재는 농지 소유 상한이 다 철폐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뭐다? 상속이나 이농은 1만 제곱미터. 주말 체험 목적은 그자? 농지 소유 상한. 보면은 상속이나 이농은 뭐다? 1만 제곱미터 이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주말 체험 목적 있잖아. 주말 체험 목적은 얼마입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주말 체험 목적은 뭐다?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주말 체험 목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주말 체험 목적은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때 우리 주말 체험 목적은 뭐다? 세대원 전부입니다. 세대원 전부의 면적을 의미하지. 그자? 우리가 아버지 999, 엄마 999, 아들, 딸 각각 999 아니야. 주말 체험 목적은 세대원 전부의 면적이 999. 이거 지역 제한이 철폐됐습니다. 지역 제한이 철폐됐습니다.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 제한 없습니다. 즉 서울 뭐 800, 뭐 대구 199, 뭐 대구 199, 강주 800 이래서 관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보시면 돼. 지역 제한 없습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특별히 신경 쓸 거고. 다음 농지 임대차입니다. 요즘 최근에 각광받는 거. 여기다 원래 개정한 한 게 있습니다. 농지 임대차 보시면은 자, 농지 임대차입니다. 신설된 게 있습니다. 자, 농지 임대차입니다. 농지 임대차. 당연히 농지는 뭐다? 서면 계약이 원칙이고, 농지 임대차의 뭐다? 대항 요건입니다. 농지 임대차의 대항 요건은 농지의 인도 플러스 뭐다? 시구음 면장의 확인입니다. 시구음 면장의 뭐다? 확인 그죠? 자, 봅시다. 농지 인도 플러스 시구음 면장의 뭐다? 우리 확인입니다. 농지에 대한 그리고 농지 임대차 3년인데 원래 또 신설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년생 식물 재배. 자, 이거는 뭐다? 몇 년입니까? 5년 이상이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뭐다? 최소 기간이 5년 이상입니다. 다년생 식물, 이게 막 고구마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다년생 식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은 임대차 기간이 뭐다? 5년 이상으로 봅니다. 5년. 그죠? 농지 임대차 기간은 뭐다? 3년인데, 그죠? 대학 요건은 시구 읍면자의 확인받고 농지 인도받는 그러니까 다음 날, 그죠? 다음 날. 똑같습니다. 대학 요건은 주택하고 상가 똑같습니다.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농지 시구 읍면자 확인 플러스 농지를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이고, 농지 임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임대차 기간 3년인데,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뭐다? 5년이다. 5년. 그죠? 그런 식으로. 다년생 식물 재배지는 뭐다? 5년. 그죠? 5년. 그죠? 5년. 근데 최소 5년이지. 5년 이상에도 관계없다. 이 말이고. 자, 임대농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뭐다? 효력이 없다. 뭐 당연한 것이 농지 임대차까지를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상물의 조사 확인 파트에 우리가 뭡니까? 기본 권리 공법을 봤는데, 여기까지가 많이 나오면 세 문항입니다. 기본 권리 공법인데, 여기서 많이 나오면 세 문항이고 하면 두 문항인데, 지금 우리가 그 뒤에 뭡니까? 막강 38이 뭐랍니까? 작성 실무. 이거 도표 외에도 뭐다? 더 작성 실무를 빠끔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 특강이라 해가지고 빠뜨리는 거 없습니다. 깔끔하게 작성 실무까지. 우리 정규 수업이라면 뭐다? 서식 갖다 놓고 착착 보면 됐는데, 현재는 그게 좀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제가 별도로 나올 만한 거 다 찍어드리고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막강 38.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의 작성 실무로 가겠습니다.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은 뭐다? 작성 실무로 가겠습니다. 막강 38. 중개 대상물의 작성 실무, 즉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 비교, 이게 작성 실무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봐주는 게 아니고 이거 외에도 별도의 뭐다? 시험 나올 만한 걸 다 가려 드리겠습니다. 다 가려 드릴 테니까 좀 쉬었다가 하겠어요. 자, 막강 38 대상물의 작성 실무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